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만난 65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살기 바빠서 뭘 부탁하기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자꾸 바뀌고 은행 이자는 바닥이고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에 70%가 노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자식에게 의존하기도 어렵고 국가 정책은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72세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 도움 없이도 매월 넉넉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또 69세 최 할머니는 혼자서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노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두 번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대비책.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에만 의존하려고 하세요. 물론 정기검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을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는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74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대요. 40대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있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약도 거의 안 드시고 1년에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신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이분이 하신 건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혈압 재기, 체중 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무릎이 좀 아프네. 오늘은 소화가 잘 안 되네. 오늘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자기 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또 다른 예로 68세 정 할머니는 젊을 때 간호사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동네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내가 제일 잘 아는 건 내 몸이야. 의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 체크 습관을 만드세요. 혈압계 하나, 체중계 하나면 충분해요. 둘째, 컨디션 일기를 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오늘 몸 상태 어때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돼요. 셋째, 내 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어떤 운동을 하면 개운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돈 문제죠. 연금도 불안하고 적금 이자도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에요. 제가 만난 63세 한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막하셨대요.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연금 받기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버시고 계세요. 뭘 하시냐고요? 이분이 젊을 때 취미로 목공을 하셨어요. 나무로 간단한 가구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이웃들이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주세요. 선반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정식으로 소규모 목공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또 다른 예로 59세 김 아줌마는 요리를 정말 잘 하세요. 특히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시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김치를 팔아서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대요.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클래스도 열고 계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해온 일, 좋아하던 일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평생 해온 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요리, 바느질, 정리정돈, 컴퓨터, 운전, 뭐든 좋아요. 둘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셋째,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돈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65세 박 할머니는 젊을 때 옷 수선을 잘 하셨어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 옷 줄여주고 단추 달아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신다고 해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이 이제는 귀한 기술이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외로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새로 만드는 관계예요. 70세 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집에만 계셨대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세요. 월요일은 등산 모임, 화요일은 탁구, 수요일은 독서 토론, 목요일은 봉사활동.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이분이 하신 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관련 모임에 참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셨겠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지시더라고요. 또 67세 윤 할머니는 더 적극적이에요.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시고 경로당에서도 활동하시고 심지어 온라인 카페도 운영하고 계세요. 같은 동네 할머니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함께 여행도 가고 이분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가 더 소중해요.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더 잘 통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하나 정해 보세요. 운동이든 독서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둘째, 그것과 관련된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한두 번으로는 친해지기 어려워도 계속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네 번째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이에요. 제가 만난 75세강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급하게 하려고 했어요. 빨리빨리, 많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바로바로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62세 임 아저씨는 젊은 사업가들한테 멘토링을 해주고 계세요. 사업 경험이 풍부하시거든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수입도 상당하시대요. 또 다른 예로 58세 정 아줌마는 육아 경험을 살려서 맞벌이 부부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아이들 돌봐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젊은 엄마들이 정말 고마워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육아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아이들도 잘 다루시고 엄마들 마음도 잘 아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 든 것을 부담이나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만의 무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을 정리해 보세요. 성공 경험도 좋고 실패 경험도 좋아요. 둘째, 그 경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 개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 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나 자신이에요. 73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6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주로 전통 목공예에 대한 내용인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광고 수익도 상당하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기초반을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메일 쓰는 법,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신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더 잘 다루신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61세 박 아줌마는 영어를 배우고 계세요. 젊을 때는 영어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손자가 영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은 영어 회화반에 다니시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길 안내도 해주시고 간단한 대화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단순히 취미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좋아요. 둘째,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관련 강좌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셋째,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취미와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69세 최 할머니는 서예를 하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동네 서예반 선생님까지 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10명 넘게 있고 전시회도 열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또 66세 한 아저씨는 사진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서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셨는데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사진 동호회 회장도 하시고 사진전도 열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미 활동이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꿈꿨던 것들,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비싼 장비 살 필요도 없어요. 셋째, 혼자 하지 말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더 재미있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이에요.
78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산책을 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이분 말씀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거의 안 가시고 감기도 잘 안 걸리신대요. 또 72세 정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건데 3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해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주변 산책, 계단 오르내리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74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간단한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당근, 사과, 양배추 이런 걸로 만드신 건데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더 드시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정해 보세요. 산책이든 체조든 뭐든 좋아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쉬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8번째는 사회적 기여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67세 박 아저씨는 동네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젊을 때 태권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지금은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고마워한다고 해요. 이분 말씀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기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71세 조 할머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받는 분들도 고마워하지만 이분 자신도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사회기여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 드릴 수 있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봉사활동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셋째,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 보세요. 9번째는 정신적 안정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걱정.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75세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명상이 뭐 대단한 거야 하고 생각하셨는데 해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는데 명상을 하고 나면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또 68세 김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으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신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맛있는 걸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적다 보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 안정감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걱정보다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둘째,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이 정말 필요한 걱정인가?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셋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산책이든 뭐든 좋아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미래가 뭐 있어 하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아직도 펼쳐질 내 인생의 가능성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젊을 때는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셨는데 80세가 되어서야 처음 붓을 잡으셨대요. 지금 85세인데 개인전도 열고 그림 교실 선생님도 하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73세 할아버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주로 옛날 이야기,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올리시는데 젊은 구독자들이 정말 많아요. 댓글을 보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이를 제약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더 잘할 수 있어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이번 달에는 이것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셋째,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5가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몸 건강하게 만들기 이런 것들도 좋아요. 적어 보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예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금세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어요.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의외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는 한번 해봤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어요. 그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 인내심,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음미하면서 할 수 있어요. 책도 천천히 읽고 음악도 여유롭게 듣고 사람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오늘 1시간 동안 노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아는 능력, 두 번째는 평생 쌓은 경험과 기술,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 네 번째는 나이가 주는 지혜,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여섯 번째는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일곱 번째는 꾸준한 생활 습관, 여덟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아홉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힘,
그리고 10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 든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 지혜, 여유로움이 바로 우리만의 무기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84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80이 되어도 지금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되어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지네요. 몸도 마음도 주변 사람들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80대 이상 분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거동 불편, 기억력 저하, 사회적 고립.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의 질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87세 박 할머니는 같은 나이대지만 훨씬 평온하게 지내고 계세요. 또 82세 최 할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계시고요. 비결은 바로 80대 이후의 변화를 미리 알고 현실적으로 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80대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을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80대 이후 신체적 변화와 대응법. 두 번째,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현실적 조언. 세 번째, 그래도 존엄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한 실전 가이드. 지금부터 솔직한 현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려. 8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정말 급격해져요. 70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지만 80대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83세 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70대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먼저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고 그 다음에는 손목, 어깨 관절까지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또 다른 예로 81세 정 할아버지는 시력과 청력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해요. 70대까지는 안경만 써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80이 넘으면서 아무리 안경을 바꿔도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를 껴도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시대요. 가장 어려운 건 화장실 문제예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80대 이후에는 70% 이상이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해요. 갑자기 마려워지거나 참기 어려워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생 스스로 모든 걸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신체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집안 환경을 미리 바꿔 놓으세요. 문턱 없애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등을 70대부터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둘째, 보조기구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등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예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세요.
두 번째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예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86세 조 할머니 사례를 보세요. 이분은 80세까지만 해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계시고 약속도 빼먹지 않으시고, 그런데 82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끔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가족들 이름도 헷갈리시는 상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0대 이후에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라요.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무서운 건 판단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85세 박 할아버지는 전화 사기를 당하셨어요. 평생 그런 일에 안 당하셨던 분인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함께 약해진 거죠. 몇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송금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84세 김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생기셨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결국 혼자 살기 어려워져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고요.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은 본인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깜빡한 것뿐이다라면서 도움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인지능력 저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변화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둘째,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자동으로 꺼지는 가스레인지, 응급상황 알림 시스템 등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셋째,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놓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을지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슬픈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인터뷰한 8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 말씀이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가요. 작년에만 3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는 게 가장 많은 외출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또 다른 현실은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예요. 82세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예전처럼 반겨주지 않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삶이 있고 바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대부분 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87세 정 할아버지는 한 달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왔는데 80대가 되면서 그런 역할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손자, 손녀들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지고 가족 내에서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게 되고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80대 이상 분들 중에 4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사회적 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남아있는 친구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둘째,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주도하는 역할에서 지켜보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네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89세 한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밥 해먹는 것도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것만 먹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리가 특히 어려워져요. 83세 박 할아버지는 평생 요리는 아내가 해주셨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해먹어야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세요. 가스레인지 사용도 위험하고 칼질도 위험하고 무거운 냄비도 들기 어렵고 결국 컵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85세조 할머니는 시장 가는 것도 이제는 큰 외출이에요.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고 계산하는 것도 헷갈리고 온라인 쇼핑은 더더욱 어렵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점점 어려워져요. 무릎이 아파서 걸레질하기 어렵고 세탁기 사용법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결국 집안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 위생 관리예요. 목욕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기도 어렵고 몸을 씻는 것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어렵고 81세 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될 수 있고 개인 위생이 안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럼 일상생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자레인지, 간편식품, 청소 도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가사도우미, 배달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이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역할 분담을 하세요. 무엇을 도와받을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의료적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병원이 일상의 중심이 됩니다. 84세 윤 할아버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보세요.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안과, 목요일은 피부과. 거의 매일 어딘가 병원에 가야 해요. 이분이 드시는 약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약 먹는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빠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86세 정 할머니는 작년에만 응급실에 5번 가셨다고 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가슴이 아파서 숨이 가빠서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입원도 잦아져요. 87세 최 할아버지는 올해만 3번 입원하셨어요. 폐렴으로 1번, 낙상으로 1번, 심장 문제로 1번. 입원할 때마다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약물 관리예요. 종류도 많고 먹는 시간도 다르고 부작용도 있고 82세 박 할머니는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요. 아침에 5알, 점심에 3알, 저녁에 4알.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신경 써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거든요. 88세 조 할아버지는 한 달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청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의사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의료적 의존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료진과의 소통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게 좋아요. 둘째, 약물 관리 시스템을 만드세요. 요일별 약통, 알림 시계 등을 활용하는 거예요. 셋째,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세요. 응급연락망, 응급처치법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85세 한 할머니의 가계부를 보면 이래요. 연금이 월 80만 원인데 병원비만 50만 원, 약값 20만 원,
생활비 30만 원. 매달 적자예요. 적금을 깨서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요. 젊을 때는 한 달에 병원비가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80대가 되면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고 간병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이 큽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87세 박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한 달 비용이 150만 원이라고 해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녀들이 보태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도 의외로 많이 들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배달음식, 가사도우미,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83세 조 할머니는 젊을 때는 직접 다 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돈 주고 시켜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했던 분들이 이제는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럼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70대부터 미리 경제 계획을 세우세요. 80대 이후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세요. 셋째, 자녀들과 미리 상의해 놓으세요. 언제부터 얼마나 도움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바로 정신적, 정서적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따라와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상담한 86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은 매일 우울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무력감이 심해져요. 89세 박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무능해진 나를 보면 정말 한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84세 최 할머니는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87세 정 할아버지는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돼요. 가족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정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슬픈 건 존재감의 상실이에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80대가 되면서 점점 짐이 되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85세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서적 변화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울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더 자주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럼 정신적, 정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것에서라도 보람을 찾으세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기, 화초 기르기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커요.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와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덟 번째는 바로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예요. 80대가 여덟 번째는 바로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가족 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제가 만난 83세 김 할머니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결정을 제가 했고 자식들도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아요. 심지어 제 일도 자식들이 결정해요.
어느 병원에 갈지 뭘 먹을지까지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더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81세 박 할아버지 말씀이 아들이 나를 아이 보듯이 해요. 아버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저거 위험해요 하면서 뭐든지 제재하려고 해요.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양 부담 문제도 현실적으로 심각해요. 85세 조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느라 제 삶이 없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부모 돌봄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87세 이 할아버지는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84세 정 할머니는 손자가 와도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86세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내 재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병문안 와서도 재산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가 아픈 건지 관심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족관계 변화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주도하는 역할에서 조언하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둘째, 자녀들의 어려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셋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는 바로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88세 윤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작년에만 친구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게 가장 많은 외출이 됐어요. 다음에는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죽음도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82세 최 할머니는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나쁜 소식을 들을까 봐 떨려요.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신호들도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84세 박 할아버지는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심장마비인가 싶고 머리가 아프면 뇌출혈인가 싶고 모든 증상이 죽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언장 작성, 장례 준비, 재산 정리 이런 것들을 미루기 어려운 나이가 되는 거죠. 86세 조 할머니는 요즘 장례용품점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둘러봐요. 미리 준비해놔야 자식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89세 정 할아버지는 밤에 혼자 있으면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후에나 발견될 수도 있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 준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준비하는 게 낫죠? 둘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미리 얘기해 두세요. 셋째, 종교나 철학적 위안을 찾아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번째는 바로 그래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현실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80대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91세강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몸은 불편하시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87세 박 할아버지는 제한된 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셨어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화초물 주기, 라디오 듣기. 작은 것들이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신 거죠. 존엄사에 대한 준비도 중요해요. 85세 이 할머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어요.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들도 있어요. 89세 조 할아버지는 평생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의 화해도 중요해요. 83세 한 할머니는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원망하며 살기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나 나눔도 할 수 있어요. 86세 정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전화로 다른 독거노인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전화 한 통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80대를 존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것에서라도 의미를 찾으세요.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둘째,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더 평안을 가져다줘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80대가 되기 전에 준비하고 싶은 것 5가지. 건강관리, 경제준비, 가족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준비. 뭐든 좋아요. 적어보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로 그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예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현실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나은 80대를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사회복지사, 간병인, 의료진,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미래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를 소중히 하세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80대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1시간 동안 80대 이후의 현실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 변화, 인지능력 저하,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의 어려움, 의료 의존도 증가, 경제적 부담, 정서적 변화, 가족관계 변화, 죽음과의 마주함, 그리고 그래도 존엄하게 사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점입니다. 무섭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노년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존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